그러면 아토피병 세균 감염 딱 두 가지 균만 알면 된다 그랬죠. 황색 포도당구균과 연세구균만 알면 됩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균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R균에 속하는 그람 양성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처치 방법도 공통된 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토피 피부염과 2차 감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2차 감염이라는 생소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아토피를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인 줄만 알았는데 악화되는 게 2차 감염 때문이라고 한다면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주면 증상을 억제할 수 있고 아토피를 쉽게 효과적으로 낫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 중에서 세균 감염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에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했죠.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데 그걸로 염증이 억제됐어요. 그런데 그걸 끊게 되면 증상 자체가 심해지거든요. 차단됐던 혈관도 억제됐던 염증 반응도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염 증상 자체가 소강 상태였다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다가 멈췄을 때 염증 반응이 다시금 심해지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했죠. 문제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토피 자체의 증상이 악화되고 원래 증상보다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2차 감염의 가장 취약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보다 더 심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증상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균 감염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피부에 세균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즉 황색 포도당구균을 다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양 검사를 해보면 세균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2차 감염이 발현되진 않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상재균처럼 아토피 피부염에서 존재하지만 발현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긁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너무 가렵죠. 그래서 긁습니다. 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벌어지죠. 그런데 벌어질 때 손에 있는 세균, 코를 파서 코 속에 있는 세균, 귀를 파서 귀에 있는 세균들이 피부로 침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피부가 세균에 접촉이 돼도 세균이 퍼지지 않죠.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있는 경우에는 긁어서 상처가 나면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정상 피부에서는 없는 틈이 벌어지죠. 즉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붕괴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긁어도 피부가 훌러덩 벗겨지니까 피부의 겉에 표피층이 다 날아가 버리고 세균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균 감염이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 피부가 해면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아토피가 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표피층에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그런 튼튼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때 타이트 정션 사이로 장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진물이라고 했죠. 진물이 좔좔 흐릅니다. 그런데 이 진물이 뭐냐면 영양물질 덩어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영양물질들이 모여서 모인 게 바로 진물이죠. 이게 외부로 흘러나오니까 세균들이 먹기 좋은 영양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물질들이 피부로 새 나오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진물 사이로 세균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짓죠. 그래서 진물이 고인 형태 주변에 세균 감염이 되면 벌꿀 모양의 가피를 형성하는 거죠. 이걸 바로 세균성 가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집을 지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의 방어가 되기 때문에 세균들이 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에서 굴락을 형성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을 땐 특유한 형태를 보입니다. 마치 거미집을 지은 것 같은 형태들이 몽글몽글몽글하게 굴락을 형성하고 있는 게 세균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감염의 흔적이 있을 때는 세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피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이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항생제 먹고 항생연고 바르면 낫는 거 아닌가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토피의 경우에 항생제를 먹는다고 혹은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세균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이거든요. 아토피도 치료가 어려운데 피부염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세균 감염까지 겹쳤으니까 정말 어렵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고 했죠. 알레르기도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만성습진도 억제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세균까지 감염이 되면 세 가지 삼중고가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가 더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이 된 경우는 삽시간에 엄청나게 증상이 심해집니다. 보통 하루 이틀 만에 확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악화되냐면 세균이 분비하는 외독소와 내속소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해집니다. 이럴 때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항생 연고를 도포를 하거나 포비돈 소독을 해서 적절하게 세균 감염에 대해서 억제를 해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이 독소에 의해서 아토피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입원까지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세균 감염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농가진이 심해서 입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감염되는 세균은 뭘까요? 이건 세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균은 알균과 막대균이 있습니다. 알균 같은 경우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돼서 피부 외부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에 노출되거든요. 즉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악조건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단단한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그람 양성균, 즉 황색 포도당 구균 같은 것들이 구균, 알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반대가 막대균, 간균이거든요. 즉 위장관에 주로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이라는 좋은 환경에 거주하는 만큼 피부 자체에서 외부적인 요건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대장균 같은 것들이 그런 세균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은 딱 두 가지 균만 알면 된다 그랬죠. 황색 포도당 구균과 연세 구균만 알면 됩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균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균에 속하는 그람 양성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처치 방법도 공통된 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균이면서 그람 양성균이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좋도록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단백질의 두꺼운 껍질로 이루어져서 이게 세포벽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항생제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항생제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적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펩티도 글리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이나 연세 구균은 외독소를 분비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외독소를 분비하거든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를 분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막 조직을 녹이면서 깊숙하게 들어가는 외독소를 분비합니다. 즉 깊숙하게 또아리를 틀고 살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황색 포도당 구균이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사실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단백질 세포벽에서 표피박리 독소를 분비하고 코아귤라지 효소라는 것들을 또 내보냅니다. 그래서 외독소에서 장독소까지 분비하니까 농가진, 봉화직염, 식중독 같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세균 감염의 증상들을 대부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황색 포도당 구균의 특징은 뭐냐면 굴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군집 형태를 보이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표피박리 독소라는 외독소를 분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가 감염됐을 때 표피박리 독소를 분비한다는 거죠. 피부를 박리시키는, 즉 붕괴시키는, 떨어져 나가는, 녹여버리는 그런 효소를 분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아토피에서 감염이 됐을 때 피부가 훌러덩 벗겨지는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꼬마애들 같은 경우에 황색 포도당 구균에 감염됐을 때 피부에 열상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가 훌러덩 벗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SSS라고 하거든요. 피부에 수포성 물집이 생기고 그게 훌러덩 벗겨지면서 피부가 뻘겋게 되는 니콜스키 사인을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아토피 볼 같은 경우에 볼이 유독 빨가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게 뭔가라고 갸우뚱하시거든요. 아토피가 심해졌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황색 포도당 구균에 의한 표피박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주로 볼 같은 데나 쇄골 같은 경우, 그리고 목 같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훌러덩 벗겨지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SSS, 피부 열상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알귤라제 효소를 분비하니까 혈장 응고 효소거든요. 이게 황색 포도당구균의 척박한 환경에서 또아리를 틀고 집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꿀 형태의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균 버거지들이 살면서 딱 끈적끈적한 형태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코알귤라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감염되는 건 연쇄상 구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색 포도당 구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굉장히 흔한 세균인데 그람 양성균이면서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결막염, 수막염, 세균성 폐렴, 심장 내막염, 단독, 괴사성 근막염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건데 대부분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강이나 피부, 위장관 그리고 기도 상부에 상재하는 공생적인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폐렴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기관지성 폐렴을 유발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연쇄상 구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 화농성 농가진 같은 것들, 연조직염 같은 것들 유발합니다. 그리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면 특징적으로 찢어진 형태들을 보이겠죠. 긁어서 상처가 아니라 옆으로 버거지들이 파먹은 형태, 찌지직 하면서 난 형태들, 살이 찢어지는 형태의 병변을 보이는 게 바로 연쇄상 구균에 감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면 세균 감염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적절한 처치를 해야 될까요? 이 적절한 처치에 대해서는 다음 편 영상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